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귀경 행렬이 길어지고 전국에 눈과 비까지 내리면서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경 정체는 내일 새벽 2, 3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좌천성 인사를 당한 문체부 국과장 5명을 내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우 전 수석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 내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는 보안 문제를 앞세워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도 3월 초에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심리가 종반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증인 신청을 최소화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연 전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유커들의 한국 방문 감소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충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기나 크루즈를 이용한 관광객이 많은 제주와 부산에서 특히 유커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서 이번 주 중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처럼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자, 오늘 뉴스룸은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귀경길 소식입니다. 오늘은 눈과 비까지 내려 고속도로 곳곳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자,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지금도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눈이 많이 와서 정체도 심했겠죠? 예, 오전부터 시작된 눈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 지역에 꽤 많은 양이 내렸고요. 이 눈이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질 텐데요. 눈길, 빗길 운전하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정체와 서행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예. 자, 눈도 눈인데 오늘 워낙에 교통량 자체가 좀 많았죠? 예,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모두 411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귀경길이 붐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귀성객의 4분의 1이 설 다음 날인 오늘 집으로 돌아올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쯤 시작된 귀경 전체는 오후 5시 절정에 달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성길은 날씨 상황을 감안할 때 대체로 원활했습니다. 예. 정체가 아직도 이제 풀리질 않았다는 건데 지금 출발하면 대략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저녁 7시까지도요. 시속 40km 미만의 정체 구간이 426km에 달할 정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10분, 대전 3시간 30분, 강릉 3시간 40분입니다. 평소 주말보다 한두 시간 정도 더 걸리는 수준입니다. 예. 과거 그 명절 연휴를 보면 아무래도 마지막 날이 가장 막히지 않습니까? 내일도 역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정체는요, 일단 내일 새벽 2, 3시는 돼야 전 구간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도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9시쯤 시작된 정체가 낮 12시 절정에 달했다 밤 8시에는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도로공사는 오늘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하루 33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대통령 대면 조사, 이게 한 달여 남은 특검 수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검은 다음 달 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해처럼 이를 사실상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와 특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선 실세들은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던 청와대, 정작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은 막아서고 있는 건데요.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내용을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특검 사무실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자,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일단 내일 문체부 공무원 소환할 계획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이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국과장급 공무원 5명을 좌천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당시 실제로 인사 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예. 문체부 전직 장차관 이미 여럿이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우병우 수석 수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은 실세 차관으로 불렸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우 전 수석을 동원해 이 인사를 주도했다. 이런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문체부에서 민정수석실로부터 인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은 건 당시 정관주 1차관입니다. 특검은 구속 상태인 두 사람을 오늘 불러 조사했는데요.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들과 우 전 수석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이번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했다는 게 지금 박민규 기자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 소환 조사도 이 참고인 조사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 아직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특검은 우선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우 전 수석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이 문체부 인사를 지시한 게 민정수석으로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대면 조사를 향해서 가는 건데, 대면 조사는 앞으로 열흘 안에는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특검은 연휴 내내 관련자 조사 그리고 수사 기록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다음 달 10일 전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보완 수사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블랙리스트와 관제대모 의혹, 또 청와대 기밀 유출과 비선 진료 등 모든 수사의 정점에는 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사 준비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예. 청와대 압수수색은 아무래도 그 대면 조사 이전에 하는 게 이제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럼 이번 주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실제로 집행될지 여부를 점치기는 일러 보입니다. 특검은 지난주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 검토는 모두 마쳤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리를 깨기 위한 작업에 몰두해 온 건데요. 특검은 박 대통령 직무가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저와 의무실, 경호처 등 청와대 내부의 일부 시설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직접 진입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특검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예. 지난해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했던 특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검찰이었죠. 검찰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 전 수석은 그렇다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박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2조 9항과 10항으로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비호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최 씨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검찰이 롯데를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6월 9일 돈을 돌려줬습니다. 돈을 반환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꼽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에 누군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상황 파악만 해봤습니다.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는 주장인데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 사이에선 압력성 지시를 느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특검 수사가 주목됩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불승인 사유서,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보안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보안과는 무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제시한 불승인 사유서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라 군사시설로 지정됐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압수수색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어 써놓은 겁니다. 청와대는 이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나 임의 제출 방식 이외에 압수 또는 수색은 승낙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자필 서명으로 마무리한 한 장짜리 사유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출입 기록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것으로 매우 제한돼 있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 온 검찰에게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가 많아 불승인하겠다는 주장을 편 것이어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결국 청와대와 신경전 끝에 자료 일부를 이미 제출받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군사 보안만을 내세워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법원이 허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법원은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미 압수 방법과 그 대상물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처럼 법원이 한 번 걸러서 결정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했던 겁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라고 적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직접 골라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만 영장 집행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청와대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지만 의미 없는 자료를 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압수할 물건도 최소화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조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이메일 계정 등으로 제한했고 전자기기 관련해선 범죄 혐의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청와대를 존중해 강제 수사를 되도록 제한했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법원의 배려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정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거부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도 똑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그 수색을 할 때 응하지 않았는데 당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영장에 적시될 혐의가 대폭 늘었습니다. 예. 지난해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었는데요. 예, 네, 이번에는 뇌물수수와 또 직권남용, 직무유기, 경호실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너댓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래도 뇌물죄는 포함이 됩니까? 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때문에 박 대통령의 뇌물죄 가운데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독대 자리에 들고 나온 말씀 자료에 삼성물산 합병 등이 언급됐던 만큼 예. 어떤 경위로 해당 말씀 자료가 작성됐는지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압수수색 대상이 일단 장소가 훨씬 늘어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정전비서관 등 4명의 근무지와 또 청와대 출입 자료, 이메일 서버, 전산 자료 등이 보관된 장소에 국한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르케이 재단 업무에 관여했던 정책조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또 이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의무동, 경호실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군사상 보안 시설이다, 공무상 비밀이다 이래서 압수수색을 거부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를 들면서 거부를 그게 했었는데요. 이제 불승인 사유서에 명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와 수색 모두,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압수의 경우 책임자 승낙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렇게 단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정전비서관 등의 근무지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또 공무상 비밀과 관련해서 이 압수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고 수색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것은 없는데 또 그렇게 수색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비판이 또 일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엊그제 인터뷰에서도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청와대 지금 입장으로 보면 또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이번에도 못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데요. 만약 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청와대 관계자가 물리적으로 저지를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나 또 증거 은닉 혐의로 긴급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원래는 그 피의자가 준비를 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해서 그 증거물을 이제 입수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 상당 기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3개월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만 개개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나 또 전산망 등의 훼손은 가능할지 몰라도 청와대 메인 서버에서 만약에 특정 기록을 없앴다면 그 흔적 자체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지난해처럼 임의 제출이 아니라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현장에서 포렌식도 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일 모레 퇴임입니다.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 현재는 한 명이 줄어든 8명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이게 전체 재판관이 9명이든 8명이든 똑같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3월 13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그 후로는 재판관이 2명이 줄어서 7명이 되는데 그래도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재판관 한 명이 사퇴를 한다면 심판 절차 자체가 중단됩니다. 이런 결과 왜곡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3월 13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반대로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받는 배경이기도 하지요. 자, 결국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당장 이번 주부터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정재윤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증인 신청을 대부분 철회한 상태입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추가 증인 신청은 없을 것이라며 K스포츠재단 등의 설립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까지 넘어가면 재판관이 2명이나 줄어들면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계속해서 지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우선 예정돼 있는 변론기일에 고영태 전 WK 이사를 불러 폭로 동기와 최순실 씨와의 내연 관계 등을 문제 삼아 고 씨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또 기각된 증인들 중 일부는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의 증언이 이미 다수 나온 상태여서
헌재는 추가적인 증인 채택보다는 증언과 증거 자료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헌재. 그럼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자, 여기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와 당시 그리고 지금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2004년에 헌재가 그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이제 기각을 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례인데 그렇죠. 당시 결론이 아무래도 이번 그 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근거가 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판결이나 결정을 할 때 앞선 판례를 참고를 합니다. 예. 물론 탄핵안의 내용이 당시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법적 판단의 근거 그리고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 같은 것들은 아마도 이 당시 상황을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지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에도 그랬죠. 그렇죠. 네, 지금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회가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역시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러니까 2004년의 헌재는 이 적법 절차 원칙이란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 이렇게 헌법기관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번에도 이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번과 당시가 이제 같았던 건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탄핵 소추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노 전 대통령 때는 그 이전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와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에는 취임 이후에 벌어진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설립, 기밀 유출 모두 취임 이후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 대선 캠프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까지 소추안에 담겨 있어서 헌재가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2004년에 보면 또 하나가 측근 비리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자, 이번에는 측근 비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헌재에 나와서 이 각종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에 헌재는 한마디로 측근 비리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추안에 청와대 비서관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부분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아예 판단해서 배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나 방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재단 모금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기밀 유출은 모두 박 대통령이 공모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검찰의 결론입니다. 특히 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헌재에 직접 나와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비리가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 비리 의혹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사안이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무거우냐도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하냐와 본인이 얼마나 개입했느냐가 될 텐데 이번 거하고 2004년하고 비교하면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헌재에 나온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헌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 중요한 부분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과 실행에 옮겨졌다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들은 업무 수첩 또 육성 파일을 토대로 한 검찰의 진술 조서가 이미 증거로 또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직접 독대를 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최 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박 대통령에 의해서 문체부 고위직에 앉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 단서,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4년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이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판단을 했고요. 또 재신임 투표 부분도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발언이었고 제안에만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이번에는 적극적인 행위들이 했다는 이 정황 단서가 많기 때문에 2004년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명 기회를 줬냐 이 부분은 같지만 나머지 그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본인이 직접 개입을 했느냐 뭐 하는 부분, 핵심 참모들의 증언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미 4월 말, 5월 초 대선을 가정하고 준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정치부 조익신 기자와 함께 조기 대선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죠. 조 기자, 일단 올해는 조기 대선을 가정한다면요. 가장 큰 쟁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들이 꼽은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단일화였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은 어차피 문재인이냐 문재인이 아니냐의 구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문 진영에서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떤 방식의 연대와 단일화를 하느냐. 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그 파괴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이 단일화가 주로 야권에서의 핵심 변수였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연대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박과 친문을 배제한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대선을 치르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당과 김종인 민주당 의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위 의장 등이 뭉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단일화 표현보다는 빅텐트란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반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빅텐트론이 다소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야권 단일화는 이번에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손을 잡자면서 국민의당에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연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는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변수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 변수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에 그 박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흘러나가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특검 수사와 대선 일정은 무관하게 돌아가지만 선거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이 대선 기간 중이나 직전에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받은 경우가 전혀 없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현직 대통령의 수사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경우는 꽤 있습니다. 15대 대선 때 DJ 비자금 사건, 16대 대선 때 병풍 의혹 사건, 17대 대선 때 BBK 사건 등 대선 기간에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선거판을 흔들었는데요. 검찰인 BBK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제외하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수사를 잠정 중단한 뒤 대선 이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번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한이 정해진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와 대통령의 사법 처리 말고는 조기 대선이라서 올 수 있는 변수가 다른 건 없을까요? 탄핵이란 국가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문제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후보 검증과 네거티브가 뒤섞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선거 막판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선거 이슈화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못하고 색깔론까지 번져서 당시 야권 후보가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반 총장의 지지율이 꺾인 것도 충분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대선에는 좀 꼼꼼한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상황이 어떨까요? 새누리당은 유력한 대선 후보 없이 그야말로 지리멸렬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가 지나면 깜짝 놀랄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렇다 할 유력 주자가 없던 새누리당이 최근 들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황 대행이 보수 후보로 거론될 만한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랄 대선 후보가 나올 것이란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말과 국민의 기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도 이런 분위기에서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결사체가 되고 둥지가 튼튼해지면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대목도 황 대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황 대행이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친박 정치인으로 위상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 대행 역시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대선에 뛰어드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취업난으로 고향집 대신 평소처럼 도서관을 찾은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을 미루고 취업 준비에 여념없는 젊은이들의 설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 궂은 날씨지만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5급 공무원 시험을 한 달 앞두고 긴장감마저 돕니다. 이 학원에서 고향을 찾는 대신 설 특강을 신청한 사람들은 130여 명. 시험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집에 안 가고 좀 그렇게 공부했어요. 일반 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30살 이진백 씨 역시 설 연휴 내내 집 근처 카페를 찾아 토익 책을 펴들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이 씨는 올해도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이 줄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었는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우면서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대학생들 역시 취업 걱정에 설을 반납했습니다. 집이 원래 부산인데 시험이 1,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냥 남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집밥이요. 취업 준비생들은 연휴까지 반납하며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한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번에 설 차례상을 준비하다가 껑충 오른 물가 때문에 한숨 나왔던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만 오른 게 아니죠. 외식 한 번 하기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주와 고기 가격이 줄줄이 올라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혹은 가족 외식 메뉴로 즐겨 찾던 삼겹살 구이. 이제 가볍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는 얘기는 옛말이 됐습니다. 고깃값과 소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1인분의 가격은 평균 13,100원으로 전년보다 3.5% 정도 올랐고 서울과 제주도는 15,000원이 넘습니다. 소주 가격도 5,000원으로 올린 식당이 많아져 서울에서 4명이 각각 삼겹살 1인분에 소주 한 병씩을 시켜 먹으면 8만 원이 넘습니다. 외식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커졌습니다. 배추는 1년 전보다 52%, 무는 69% 올랐고 계란 한 판 가격도 8,890원 정도로 여전히 비쌉니다. 지자체별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도 오른 반면 소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해 3분기 월평균 가구 소득은 444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비축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최대한 요청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생산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물가 걱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유커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중국발 크루즈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특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이 면세점은 최근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뚝 끊어진 게 원인입니다. 중국어 통역 직원까지 둔 대형 화장품 가게는 한산합니다. 부산 지역 유명 관광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중국 텐진에서 출항해 지난 26일 부산항에 온 리리카호를 시작으로 춘절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들어오고 있지만 특수는 예전만 못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며칠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매출이 거의 3분의 1 정도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오겠다고 신고한 크루즈 30여 편이 돌연 입항을 취소했습니다. 하루 2,000달러가량을 소비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 준 겁니다. 관광 분야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선박과 자동차, 철강 등 부산 주요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17%나 줄었습니다. 올해도 회복 기미는 보이질 않습니다. 한중 관계에서는 이미 경제적인 지렛대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례들은 이미 존재해 왔고요. 올 들어서도 중국 당국의 한국 상품 제한 조치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역시나 제주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투자까지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한국 관광객보다 중국 유커들이 더 많이 찾는 제주 용두암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았지만 연휴 툭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소 버스로 가득 찼던 주차장엔 버스 2세대와 소형 차량만 눈에 띄고 전세 버스들은 일거리가 없어 차고지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중국 간판으로 가득 찬 바오젠 거리에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반토막 났다고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는 장사 못 해먹죠. 지금 뭐 이 권리금, 집세, 관리비 비싼데 이 거리 자체가. 올해 춘절 연휴에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은 지난해의 5만 1천여 명에 비해 16.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드 배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저가형 관광 상품을 20% 줄이라고 지시한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에선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관광객 감소에 그치지 않고 투자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323건이던 제주 투자 이민제 유치 실적은 지난해 136건에 그쳤고 올해는 중국 정부가 외환관리법까지 강화하면서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 위험이 있다면서 7개 나라 출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했지요. 트럼프식 폐쇄주의로 보이는데 하루 만에 150여 명이 공항에 억류됐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첫 관문인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선 하루 종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이민, 반난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목소리입니다. 무슬림 국가 출신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발동 하루 만에 케네디 공항에서만 11명이 억류됐습니다. 해외 미군 부대에서 일한 경험도 유효한 비자를 지녔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150여 명의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LA 공항에서는 형제를 만나지 못한 1학년 미국인이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I'm a contractor. I'm working hard here. I'm working hard here. I'm building a house for the people, the American people, and I'm American too.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란은 모욕적이라며 미국인의 이란 입국을 금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와 스코틀랜드 수반은 종교와 관계없이 난민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를 정면 겨냥한 겁니다. 무슬림 국가 출신 인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대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는 도움이 필요한 직원은 언제든 글로벌 안보팀에 연락하라고 당부했고 프린스턴 대학은 입국 거부에 대비해 학생과 교수들에게 당분간 외국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했을 정도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지호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남 남해고속도로 장유 톨게이트 근처에서 타이어가 터져 갓길에서 수리 중이던 차량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와 차를 수리하던 보험사 직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남 거제, 홍영, 고성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지난해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한 해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에서 신고된 체불 임금액은 모두 581억 원으로 2015년의 2.6배에 달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에 살해당한 한인 사업가와 관련해 필리핀 한인회 등이 대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내일 피해자 유족과 면담을 갖습니다. 유족들은 필리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촉구하고 장례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휴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 28명과 승무원 등 30여 명이 탄 보트가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전 코타키나발루 탄중하루를 출항한 보트는 오후 늦게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말레이시아 당국은 악천 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가 평일처럼 운영되니까 남은 연휴 동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편해지긴 했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자녀 해외 유학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혹시 있다면 나중에 국세청에 직접 내셔도 됩니다. 이주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에 들어가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14가지의 지출 정보가 나와 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교복 구입비, 취약전 아동 교육비나 자녀 형제자매 등의 해외 유학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합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지금까지 연말정산 서비스에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등 불이익이나 선입견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연말정산 때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3월 11일 이후 경정창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사원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부모님 등 부양가족은 올해 연말정산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11년 전 오늘은 천재예술가 백남준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백남준 씨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였죠. 비디오 하나로 전 세계를 누볐던 그의 예술혼을 권근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넥타이에 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리고 급기야 먹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건반을 두드리며 무심하게 동요를 연주합니다. 백남준은 늙지 않는 아이였고 TV와 비디오는 그의 장난감이었습니다. TV 밖에서 퍼포먼스를 하다가 스스로 TV 속에 들어갑니다. 브라운관 TV에 자석을 갖다 대자 화면이 일그러지며 여러 가지 도형이 나타납니다. 백남준은 1960년대 피아노와 텔레비전을 연결해 최초의 비디오 아트 전시를 열었습니다. TV 조각부터 레이저 아트, 위성 중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로 튈지 몰랐습니다. 백남준은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을 거쳐 독일과 미국에서 활동했습니다. 비디오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어디론가 가는 코끼리, 경계를 뛰어넘은 유목민이었던 백남준 자신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2032년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나는 100살이 될 것이다. 3032년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나는 1000살이 될 것이다. 33세에 이렇게 쓰며 시간을 뛰어넘으려 했던 천재. 그러나 2006년 1월 29일 미국 마이애미 자택에서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전국에 눈이나 비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일부 산간에는 최고 10cm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